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 정세청소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타인한 가능성을 책으로 우리는 휴먼 패밀리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용준쌤께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들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용준쌤의 강의를 함께 보고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제목은 타인이라는 가능성입니다만 영어로는 이게 Hello Stranger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타인이라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한국어 제목은 충분히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을 테고요. 왜냐하면 이 stranger라고 하는, 그러니까 strange라고 하는 게 이상하고 낯설고 새롭고 두렵고 한 영어 단어를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이잖아요. 그럼 stranger, 낯선 사람이라고 이제 주로 번역을 하는 이 stranger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제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1번 타인에 대한 것이 될 텐데 이 책이 이제 쓰여지게 된 책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계기는 이제 저자가 사랑했고 함께 살았던 이 엘리 커크라고 하는 이렇게 나이를 보니까 지금의 제 나이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 엘리 커크라고 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과정에서 이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함께 말씀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책의 페이지를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그럼 책을 좀 하나씩 보면서 이 책 전체가 총 12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2부로 나눠져 있고 12장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타인 혹은 우리가 새로운 이 낯선 경험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낯섦을 대할 것이냐를 12가지 방법으로 제가 조금 나누어 보았어요. 이 목차에 따라서. 그랬더니 이 책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상실에 대한 경험이에요. 상실에 대한 경험도 우리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죠.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탄생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실은 내가 태어나서 최초로 하는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경험의 정반대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혹은 죽음으로써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2쪽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발가벗기고 또 찢긴 곳과 틈을 드러내고 혼란을 일으키며 우리의 삶의 나침반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삶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가치일 테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상실하게 되는, 그러니까 탄생이 아닌 죽음, 소멸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낯선 경험을 어떻게 말하자면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이 책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낯섦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이고요. 삶도, 사실 삶도 누구나 다 처음 사는 거니까, 그죠? 다 낯선 경험들을 매 순간 하게 되죠.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말하자면 여행을 가는 것도, 또 내가 새로운 시간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그 미래에 대한 경험도 낯선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 혹은 타지, 이 모두가 낯선 존재, 낯선 경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의 영어 제목 Hello Strange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한 존재, 어떤 인간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경험들? 낯선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실제로 이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이기도 합니다만, 선물을 한다든지, 그죠? 또 이제 시작은 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어떤 공간을 점유했던
존재가 사라지면서 이 집이 예전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이 한 번도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고요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낯섦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와 같은 이야기들로 이 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작별도 하게 되고 또 우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는 책인데, 제가 이제 12가지로 이제 정리한 것을 이제 여러분께 함께 이 책의 목차로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야기 하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이 낯섦에 대한 게 되겠죠. 이 저자도 서문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쪽에 보게 되면 낯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중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앞에 이제 노인 선택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낯선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이것을 새로움에 대한 희망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낯선 경험이 우리에게 불러오는 어떤 공포나 두려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쪽에서도 이 제노포비아 혹은 필로제니아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죠. 제노는 이제 이질적인 거, 낯선 것을 의미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공포나 혐오를 의미하죠.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뭐 현대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인종, 특히나 이제 뭐 무슬림과 같이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단어의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낯선 존재에 대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필로제니아, 그러니까 제니아가 이제 뒤로 오게 됐잖아요.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철학도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필로소피아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필로제니아, 혹은 낯선 존재들을 우호적으로 혹은 뭐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는 그런 입장을 뜻할 때 이제 필로제니아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낯선 존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낯선 존재니까. 익숙하고 내가 오래동안 봐왔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수 있는데, 낯선 존재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위험한 존재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친절한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 재미있는 사람인지 지루한 사람인지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데,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어떤 이 새로운 경험, 낯선 경험을 좀 받아들이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의 목차를 보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따라갈 텐데, 첫 번째 1장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만큼 정말 전 세계에서 집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지 싶어요. 저만 하더라도 영국에 혹은 뭐 유럽에 있으면 집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잠시 빌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돈을 주고 뭐 매매를 해서 집을 거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은 잠시 이제 내가 거주하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어떻게든 이 집을 이제 내가 소유를 하면, 말하자면 속이 편한, 마음이 편한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인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의 첫 번째 이 집에 대한 이야기, 즉 집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나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생동감이 일어나는, 그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생동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공간으로 집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딴 게 아니고 책 31쪽에
보면 바우어새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정맞은 멋쟁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이 바우어새가 짓는 이 화려한 둥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찾아보면 정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도 딱히 피할 수도 없는데 이 화려한 그죠?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집을 만드는 바우어스의 모습이 마치 우리네 모습과 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방법, 즉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곳이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은 월든 펀드, 월든 호수에 있는 헨리 데이빗 소로가 지냈다고 하는 그 집인데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라 공간과 근접성 혹은 사랑, 유대관계와 같은 많은 경험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금 나만의 요새, 그러니까 즉 나만의 어떤 공간, 물리적으로 이 공간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에 훨씬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저자가 한번 좀 다시금 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설명이 36쪽에 나오죠. 이 네안데르탈인이 말하자면 지금 호모사피엔스의 뭐 전신일 텐데, 그죠? 내 소규모의 가족 구성원을 넘어서 손님을 초대한 이제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실 뭐 엄청난 그 진화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뭐 전체 12시간 중에 그죠? 11시간 59분 59초 이후의 삶을 잠깐 누리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 네안데르탈인이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150명, 그러니까 부족 단위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진화를 우리가 이루었고 혹은 이루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을 발명하고 그 불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먹는, 그래서 생기가 넘치고 떠들썩하고 활기찬 그런 흥분을 가득 찬 어떤 집의 공간을 이 저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상실된, 즉 내가 이 낯선 공간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경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카우치 서핑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토로하고 있죠. 그죠? 즉 집이 너무 조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조용한 집이 복잡이길 원했고, 이 카우치 서핑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카우치 서핑도 마찬가지고 몇몇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카우치가 그 소파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그 소파를 이제 나눠주는 그래서 손님 뭐 혹은 여행자에게 내 집에 어떤 한 공간을 내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이제 B&B이기도 하고 카우치서핑이기도 한데 이런 말하자면 공간에 손님을 초대해서 이 공간 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줌으로써 일종의 공동체가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흔히 이 책 42쪽에 나오는 표현이죠. 빗장 공동체. 그러니까 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장벽이 굉장히 높은 공동체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 실제 우리가 빗장 공동체 살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 집에 말하자면 학교 친구 친구 말고 정말 낯선 누군가가 내 집에 도대체 몇 명이나 온 적이 있던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주 지극히 장벽 공동체 혹은 빗장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살았던 집에 낯선 이방인이 뭐 잠깐이라도 왔거나 혹은 뭐 며칠 밤을 묵고 갔거나 했던 경험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제가
제 집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이제 뭐 이 집을 뭐 이렇게 빌려주는 경험은 있었을지언정 제가 함께 있으면서 그 집안에서 낯선 이방인과 공동체를 잠깐이라도 뭐 이틀이라도 만들었던 경험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데 이 저자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낯섦에 대해서 타인과 이방인 혹은 낯선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의 가장 내밀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한번 들여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실천은 이 나의 집에 낯선 이방인을 이제 한번 좀 초대해보는 그런 실천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책을 읽은 충분한 책을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실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책이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호모 노마드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을 뜻하죠. 유목한다. 유목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들을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책 54쪽에도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이주를 가능하게 했고 또 이주가 우리로 하여금 혁신을 혹은 창의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 지역에 머물게 되고 정착하게 됨으로써도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 문명이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또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기도 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 책에서 54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193쪽에서 똑같이 이주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인간 정체성의 중심에 있었다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아주 이사를 뭐 본의 아니게 많이 다녔고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해외로 잠깐 이렇게 이사를 온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이주를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도 뭐 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 다른 공간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특정한 방식이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공간, 즉 낯선 상태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두게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노마드적인 혹은 유목민적인 삶의 방식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노마드적인 삶의 상태를 한 번쯤은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례죠. 캘리포니아의 10대 소녀인 이 라피키라고 하는 소녀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자면 차별을 또 경험하게 되고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피켓을 들고 무슬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낮 집안으로 이제 불러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저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 물론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인도 파키스탄 출신의 사람들이 아주 많고 또 그들이 이제 마을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현재 영국의 많은 리더들 이 인도 파키스탄 계열의 무슬림들이 많이 있기도 하니까요. 근데 한국만 하더라도 이 유스라의 아버지가 들고 있는 피켓에 보면 이슬라모포비아라고 되어 있죠. 아까 잠깐 처음 이야기했던 제노포비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슬라모포비아.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집으로 네안데르탈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실천보다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가야 되겠죠. 집에 이방인을 초대하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 초대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책 67쪽에 알 가잘리라고 하는 12세기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먹을 것을 내놓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실천을 저도 이제 좀 해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정말 낯선 사람에게 이런 환대를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그러한 실천을 해보라라고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고는 말하자면 이 남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본인이 그 전에 함께 경험했던 거, 앞으로 살아가는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실천들을 했고 또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배운 것 중에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 노마드적인 실천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인류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 증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gift,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선물하고 또 증여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선물을 평소에 곧잘 하실 겁니다, 그죠? 또 받기도 할 테고요. 근데 이 말셀 모스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인류학자 혹이자 뭐 철학자가 말하는 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선물을 이렇게 주면 되게 당연히 뭐라도 하나 나중에 내가 받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인간이 누구나 갖잖아요. 그게 이제 상호 호혜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를 이제 다시 받는 거죠. 근데 말셀 모스는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제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부족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으니까 아주 화목하고 아주 행복한 부족들의 생활 습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증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돼요. 즉, 증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을 주면 누군가는 당연히 뭐라도 하나 다시 주겠다라고. 우리 예를 들면 뭐 김치를 이렇게 주면 그 통을 빈통으로 다시 안 주고 뭐라도 담아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가짐이 본성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자본주의 이후로는 우리가 교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환을 함에 있어서 등가 교환은 불가능. 그러니까 똑같은 김치를 내가 얻었다고 해서 그 통에다 똑같이 김치를 담아줄 수는 없잖아요. 뭐 과일을 대신 담아서 준다라고 했을 때 등가적인 교환은 불가능하거든요.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는 그 등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화폐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10,000원을 빌렸으면 이제 10,000원을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치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김치를 다시 돌려주는 것은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세모스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이제 비등가적인 교환을 인간이 함에 있어서 이 뭔가 조금의 그 어떤 마음의 잔여물이 남잖아요. 아쉬움이라든지. 아니 내가 뭘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선물로 사줬는데 그 상대편이 나한테 책 선물을 했다고 하면, 아니 핸드폰은 100만 원이고 책은 10,000원인데 등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셀모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반문하는 것이죠. 즉 바라는 것 없이 주는 게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선물인데 우리는 그런 선물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혜주의,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주고받는 게 선물이 아니고 그냥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이 비대칭성, 비등가성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말세모스가 했습니다. 여기 뭐 책 제목 여기 설명에 프랑스 인류학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말세모스가 이야기하는 이 증여라고 하는 거,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선물을 주는 실천을 하라는 거. 이 저자가 세 번째로 저에게 들려준 실천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관계 자체가 선물인데, 즉 내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또 내가 그 선물을 주는 그 행위 자체가 선물인데 내가 이걸 줬으니
이런 것도 나중에 다른 형태로, 그죠? 갚아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주는 그런 선물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선물은 우리 책 95쪽에 나오는 말이죠. 선물은 이득이 아닌 관계를 얻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선물을 하라고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 한 잔의 예법을 지켜라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이 차 한 잔, 영국 사람들이 특히나 또 이제 가장 그 인사말로, 인사치레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차 한 잔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차 한 잔 하겠냐 이렇게 제안을 아주 많이 합니다. 뭐 실제로 차 문화가 많이 발달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차 한 잔이 갖고 있는 일종의 메타포가 있죠. 이 실제 저자도 뭐 영국 저자이기도 하고 영국에서 거주했던 분이기도 할 테니까요. 즉 차라고 하는 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주 작고 소박하고 뭐 크게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뜨거운 물만 있으면 누구나 대접할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차 한 잔만 내어주면 여기 보면 이 책에서 110쪽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주인과 손님 사이에 어떤 명예와 치욕의 그런 춤사위, 그러니까 어떤 권력관계가 막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초대받았으니까, 그죠? 뭐 내가 손에 뭐 비싼 와인이라도 하나 들고 집에 갔는데 차 한 잔만 내준다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서 본 그 비등가성, 그죠? 선물을 주고 받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이 차 한 잔이라도 그 예법, 즉 그 주인이 주는 음식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주인은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최선의 음식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손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꺼이 흔쾌히 그것이 차 한 잔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화면 제가 이제 차에 대한 사진을 뭐 찾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난민촌에서도 이렇게 누군가를 환대할 때 차를 이렇게 많이 대접했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혹은 그 환대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무언가 성대한 어떤 음식을 차려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차 한 잔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어주고 또 그 내어준 차 한 잔을 정말 감사히 기꺼이 마실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실천을 해보아라 라고 우리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실천 중에 하나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즐겨라.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딴 게 아니고 무언가 차려져 있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먹느냐 또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제 밥을 먹던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국에서 보내준 그 사골곰탕 이렇게 파우더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타가지고 보내주신 반찬들이랑 제가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니 그 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김이랑 멸치 반찬이랑 먹는 거니까 성대한 만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 이 타지에서 이 정도의 음식을 먹는 거는 아주 성대한 만찬 중의 만찬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 책에 보게 되면 이제 133쪽에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약간 주저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와 음식의 양을 정하고 할 때 주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멸치 반찬이
곧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한국에서 밥 먹을 때, 뭐 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밥 먹을 때 뭐 반찬 나오면 주저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매 순간 내 앞에 놓인 이 말하자면 이 지구의 밥상을 내가 먹을 때 이 주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 이 앞에 놓여 있는 음식들이 좀 새롭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찬을 내가 이제 즐기는 거죠. 매 순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바쁘고 정신없는데 밥 먹을 때 그렇게까지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은 이상, 그죠? 일상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천 중에 하나로 이 최후의 만찬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뭐 재미있는 표현인데 칸트는 뭐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에서 혼자 밥 먹기보다는 활기를 위해서 뭐 가능하다면 3명, 많게는 9명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숫자까지 명시해서 함께 밥을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이제 이런 실천을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이 성대한 만찬을 즐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실천도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책의 서두로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작별에 대한 것입니다. 작별. 작별을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책 156쪽에 보게 되면 얼마 같이 보고 계시죠? 156쪽에 보게 되면 영어로 이제 fuck off coffe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꺼져 커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손님을 좀 내보내고 싶을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특별한 커피를 내놓는다 그래요. 맛도 없고 양도 적고 연하고 밍밍한 물 같은 커피를 내놓으면 손님은 그걸 받고는 이제 나에게 작별을 고하시는구나 하고 그 커피를 마시고 빨리 그 자리를 뜨라는 신호가 되겠죠. 그런 커피가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찾다 보니까 실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커피숍도 존재하더라고요. 이건 딴 게 아니고 작별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메타포적인 설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처음 이 책에 쓰여지게 된 계기와 마찬가지로 이 저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이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이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작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문학평론가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헤어짐을 이별이라고 하고 제 힘으로 힘껏 갈라서는 헤어짐을 작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별은 겪는 거고 작별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6번째 실천 방법으로 작별을 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딴 게 아니고 작별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을 혹은 뭐 저만 예를 들면 제 경험을 비춰본다면 할머니가 이제 병이 악화되어서 내 곁을 이제 떠나가야만 하는데 그 이별의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하지만 이 결단과 결심과 이 마음을 잘 정리하여서 작별을 고하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본인이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집이 너무 고요하고 조용한 것을 뭐 카우치 서핑 등을 통해서 새롭게 극복하는 경험을 혹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도 가게 되잖아요. 중간에 뭐 청도와 같이 거대한 대도시도 가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그죠? 때로는 살면서 이 완전히 낯선 아까 말씀드렸죠. 탄생의 가장 정반대에 있는 게 죽음이고 또 그 죽음을 통한 작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직접 내가 마음을 잘 먹어서 작별을 하는 그죠? 그런 실천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작별이라고 하는 경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주도적으로 그죠? 내가 무언가를 결단해서 결심해서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할 때, 내가 이별을 겪고 있는지 혹은 작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1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재밌는 표현이죠. 유령과 더불어 살아가기. 이게 지금 귀신이랑 같이 살아가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그 문학적인 표현들은 많은 작가들 혹은 영화 감독들이 실제로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딴 게 아니고 아피차퐁 위라사타쿤 같은 이제 그 아시아 태국 출신의 거장 감독 같은 경우도 이 유령이 등장하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유령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실은 굳이 묘사를 하자면 생동하는 과거,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과거의 어떤 인물이 혹은 미래의 인물도 가능하겠죠. 살아 숨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에 존재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이렇게 버릴라 치면 할머니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 혹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 와 같은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혹은 신화 혹은 죽음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삶에 이런 많은 유령을 갖고 있다면 내 실제 지금 살아있는 삶이 이 책의 제목처럼 이승과 저승의 삶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천인 것 같아요. 즉 마크 롤렌즈라고 하는 철학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특별히 더 의미하겠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나한테 형성시켜준 혹은 형성하도록 도와준 내 모습으로 혹은 그 가치들을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내가 죽은 할머니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할머니가 나한테 가르쳐준 많은 가치들을 실천함으로써 그 죽음을 기리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령이 나와 함께 끊임없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유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유령이 아주 많다면 그죠? 실제 내가 지금 이 생에서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거나 훨씬 더 그 나침반이 많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엉클 붐이라고 하는 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도 보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기괴하거든요. 왜냐면 유령과 더불어 사는 주인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우리의 삶도 유령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전환시켜 본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삶의 괜찮은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2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혼자 고립된 게 아니고 이 고립을 좀 고립된 혼자로서가 아닌 함께하는 어떤 존재들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로 8번째로 방랑하기, 그러니까 목표 없이 떠돌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천을 우리에게 저자가 제안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책에 보게 되면 197쪽에 이 페레그리나티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자발적 추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방은 당하는 거죠. 그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별을 당하는 것처럼 추방도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한다는 겁니다. 즉 목표 없이 외부로 일종의 순례를 떠나는 것이죠. 그 방랑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목표의식, 목적이 없어야 돼요. 흔히 이제 이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흔히 멍기다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죠? 그러려면 제대로 그걸 하려면 목적이 없어야만 되는 거. 다음 두 번째 정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한 곳을 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떠도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살면서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즉 비슷한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괴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추구하는 자 방황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인간은 뭐 사실 방황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정처가 있고 머물 수 있는 거주할 만한 곳이 있고 한 게 훨씬 좋지. 방황하고 떠돌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어떤 목표도 없이 한번 걸어본다든지, 그죠?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본다든지 그런 경험을 하는 것만이 나에게 말하자면 타인, 그러니까 이 낯섦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고 낯섦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도 말을 했고 괴테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런 낯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마 중요한 필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상상의 공동체를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해체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 언급돼 225쪽에 나오는 이야기죠. 225쪽에 이 베네딕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이 발명된 국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발명된 국경. 그러니까 민족국가,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도 상상의 산물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보면 누군가를 딱 떠올릴 때 처음 본 사람을 이렇게 만나 혹은 외국인 만나면 저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뭘까요? 혹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딜까요?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어디서 왔어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죠? 왜냐하면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내가 들려줬을 때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바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너 어디서 왔어? 그럼 I'm from Korea. 그러면 그래 하고 어떤 편견만 주지 나라고 하는 인간을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물론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그 표현 중에 하나로 정체성 중에 하나로 한국인을 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미국에서 왔어. 그럼 미국에서 왔으면 달라집니까? 그죠? 혹은 뭐 알래스카에서 왔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도 그죠?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베네딕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경종을 일깨워주는 것은 그 다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발명된 거라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거, 국경이라고 하는 거. 그 정체성은 사실은 인간에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근대 이후에 만든 것일 뿐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나 이런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드워드 사이더와 같은 학자들은 자신이 쓴 자서전의 제목이 Out of Place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죠. 정처 없이 떠도는,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 출신의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미국의 망명해서 학자로 살면서 본인 또한 그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고향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초보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향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초보자가 딴 게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뭐 민족주의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이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조국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어떤 하나의 타향으로서 내 고향이 아닌 타향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고향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사람 못지않게 성숙된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만드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죠? 국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을 다르게 대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그저 만들어진 발명된 것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나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있는 굴레들이 많을 겁니다. 즉, 뭐 한국인이고, 뭐, 혹은 뭐 불교, 기독교인이고, 그죠? 혹은 뭐 젠더나 역사나 민족이나 가족이나, 그죠? 학교 집단, 혹은 뭐 지역,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도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광주 사람이 다르고 부산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그것 또한 뭐 정치인에 의해서, 그죠? 혹은 다른 이유로 만들어진 상상된 것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파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괴함으로써 내가 말하자면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 책의 저자가 저에게 말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만 남았는데요. 열 번째 방법이 매일 낯선 사람과만 친구하는 거예요. 또 괄호하고 제가 오래된 친구 끊기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그죠? 딴 게 아니고 우리는 오래된 뭐 친구도 물론 소중하죠, 그죠? 그런 경험을 늘 많이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낯선 사람과 친구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정말 아무튼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혹은 동물 그 자체가 종 자체가 그죠? 초사회성, 아주 극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 군집 집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프란시스 드발이라고 하는 생명 진화학자, 물리학자가 생물학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꼭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무리 지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뭐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죠? 문제는 이게 특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부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이 있다 보니 친구도 뭐 꼭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되고, 그죠? 그 연락 안 되면 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하면서 뭐 또, 그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오히려 나에게 훨씬 더 유의미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낯선 사람 혹은 새로운 사람과 또 친구가 되어보는 거. 또 혹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늘 말하는 친구들만 대화하거든요. 한 반에 뭐 30명이 있다고 치면 내가 실제로 대화하는 친구는 뭐 그중에 5명을 친다면 나머지 친구들도 실제로 나의 어떤 관계망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제 그런 경험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한 번도 뭐 예를 들면 새 학기를 개학을 하고 신학기가 시작을 했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내일부터는 그 친구와 이야기를 또 해보고 또 그 친구와 함께 뭐 가능하다면 밥도 점심 식사도 같이 해보는 경험을 하라는 거죠. 그런다면 이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나의 이 뇌의 회로가 새롭게 좀 그 활로를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실천이 왜 중요하냐? 실제로 이 도시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도시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공간에 밀집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평생을 거의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데 실제로 이 도시에서 산다는 것, 특히 이제 메가시티, 거대한 도시에서 사는 것은 일종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기도 하지만 그 익명성 속에 우리 스스로를 파묻는 그런 삶의 양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관계, 아시겠죠? 매일매일 낯선 사람, 길 가다가 아무나 인사하시고 친구가 되어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 실천이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양성을 껴안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성을 껴안아라. 272쪽에 슬라보의 지적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죠? 모든 이웃은 소름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그만큼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뭐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러한 존재들을 내가 말하자면 이런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다양성에 대한 일종의 혹은 다원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원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인간이 이렇게 다양하고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껴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뭐 흔히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세계 시민주의이기도 하고 세계 시민주의의 근원은 결국은 다원성. 아, 이게 인간이 이렇게 복수성, 그러니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껴안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심지어 가능하다면 즐길 수 있어야 이웃과도 친구가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실천 중에 하나는 환대입니다. 환대.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죠. 그리고 환대를 하긴 하는데 조건적으로 이렇게 재고 따지고 환대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책 그러니까 서문에 12쪽에 보게 돼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레비나스가 이제 쓴 뭐 책들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타인의 얼굴도 있고 또 이제 시간과 타자라고 되어 있는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낯선 이와의 관계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길 가다 아무나 이렇게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미래를 향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요?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으니 이 관계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결국은 미래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이 레비나스가 말한 낯선 이와의 관계는 곧 미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새로운 만남은 미래라는 시간을 향해서 함께 누군가와 발을 내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죠? 그러니 낯선 존재를 내가 내 삶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나의 미래의 어떤 시간을 담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이렇게 뿌리 내리는, 씨를 뿌리는 그런 경험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레비나스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레비나스는 이제 인간의 그런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어로 뭐 프랑스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vulnerability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어떤 취약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취약한 인간이 모두가 다 누구나 그 취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입기 쉬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처 입기도 쉽고요. 어떤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내가 끌어안고 포용하고 환대할 수 있으려면 이 모든 인간 존재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나름의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레비나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그런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취약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취약한 존재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환대를 베푸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낯선 땅에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 뭐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전학을 갔었거든요. 그럼 전학을 가면 낯설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고 그죠? 낯선 땅에 내가 발을 내딛었지만 그 친구들이 저를 물론 실제로 그런 경험도 저도 했겠습니다만 환대를 받는다면 그죠? 그 주인이자 또 손님으로서 그 땅에 내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거나 혹은 누군가를 그렇게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그런 환대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이제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하게 됐습니다만 그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예전에 인터뷰하고 뵙기도 했던 이제 돌아가신 하워드 진 선생님이 저희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즉 환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 human family,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그 가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 타인이죠. 뭐 가족들마저도 심지어 그죠? 뭐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형 동생이 다 나에게는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때로는 굉장히 낯선 존재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들을 내가 얼마나 환대하고 또 친절을 베풀 것이냐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일 테고요. 저희가 만났던 하워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친절을 꼽았고, 그 친절은 결국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 환대하고 이들을 포용하는 그런 실천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남겨주었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께 오늘 이 타인이라는 가능성의 이 책의 뭐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방법들 중에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게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의 가족이기도 할 테고, 내가 가족에게 베푸는 이제 그런 온정이나 환대나 실천들을 낯선 이에게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